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버TV입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요, 날씨도 더워서 이제 많이 지치는 그런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너무 낙심해서 있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해 나가시면 시장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좌도 다시 복구가 될 거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테슬라가 어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될 시점인지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올지 안 올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솔루션을 한번 짚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 2분기 차량 판매량 발표를 했어요. 생산은 25만 8천 대를 했고요. 그리고 딜리버리는 25만 4천 대를 딜리버리 했는데 저 분량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제가 이제 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와 이제 판매량 발표를 할 때마다 제 엑셀표에 제가 계속 이렇게 작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전분기 대비, 그래서 1분기에는 31만 대를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 전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17.9%가 줄어든,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요, 26.6% 플러스로 더 많이 이제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좀 많이 하락을 해버렸죠. 이렇게 판매량, 즉 딜리버리가 줄어들게 되면 실적은 당연히 줄게 되겠죠. 이번 7월 20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좀 줄겠죠. 그러면은 지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이 도표는 제가 계속 실적을 트래킹하면서 그래프를 몇 가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가, 매출, 총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에비타 마진이라 해서 수익성 지표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당기순이익도 상승하고 있고 넘갭이라든지 매출 대비 이익률도 계속,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실적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는 이유는 이 실적의 추세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플랫하게 가는지, 아니면 실적이 이제 꺾이는지, 이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 잘 보세요. 바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중요해요. 영문으로는 FCF라고 적는데요. 프리 캐시 플로우. 그래서 한국말로는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것은 회계 조작이 불가능해요. 실제적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렇게 표시하는 그런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데요. 자, 프리캐시 플로우가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쪽을 잘 보세요. 그 앞전 분기보다 확연히 줄어들었죠. 회사 계좌에 돈이 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작년 1분기, 2분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작년 1분기, 2분기 때 마이너스 30%를 기록하면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게 여기 잉여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작년 3분기, 4분기예요.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폭증했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와 함께 3분기, 4분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1240달러까지 상승했었던 그런 흐름이 작년 하반기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는 실적을 나중에 보시면 그때 프리캐시 플로우를 주의 깊게 보자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목할 게 여기 하나 있어요. 자, 테슬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한 해가 바로 지금 22년 6월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한 줄로 적어 놨을까요? 테슬라에서 바로 힌트를 준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3월부터 5월까지 상하이 봉쇄 조치를 해서 이제 셧다운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자, 지금 상하이가 6월부터 다시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다시 오픈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테슬라에서 발표하기에는 지금
테슬라가 생산하기 시작하고 나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한 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7월, 8월, 9월. 자, 이 3분기 Q3의 생산량은 생산량이 회복했다. 그러면은 3분기의 생산량은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 20일 날 실적 발표할 때요. 2분기에는 실적이 상하이 봉쇄 조치로 실적이 안 좋아졌지만 Q3 그리고 Q4 향후에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될까라고 그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요. 생산량이 회복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은 좋아질 거다, 회복할 거다, 혹은 4분기의 실적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주가는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심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3분기에 어떻게 될 건데, 4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관심거리고, 그러면은 이 실적 발표를 테슬라에서 하면서 이 전망을 어떤 전망을 내놓느냐, 그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이야기에 따라서 주가는 그 7월 20일 날 아마 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20일이나 21일이나 그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요게 관점인데, 테슬라에서 이 지금 이 발표문이 하이스트, 즉 다 회복했다는 데서 저는 힌트를 좀 얻고 싶네요. 그러면 7월 20일이 좀 사뭇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흐름을 짚어볼게요. 작년 1분기와 2분기의 주가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같습니다. 현재 지금 3분기에 진행 중에 있죠. 자, 그러면 펀더멘탈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은 회복이 될 것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확장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신규 공장,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거기에서 신규 공장에서 생산량이 일주일에 1000대 생산은 달성했다라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입니다. 실적의 악영향은 단기에 그치겠다는 게 기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금리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영향은요, 지금 금리를 상승하면서 실질금리 그리고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기업한테는 악영향을 주겠죠. 이자가 더 많이 나가니까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대차 대조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총 부채 비율이 14%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총 자산에 대해서요. 그래서 테슬라의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4% 밖에 안 돼요. 낮다는 얘기죠. 큰 변화 없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자가 더 많이 나가긴 하겠지만 지금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테슬라는 펀더멘탈만 회복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3Q에 그리고 4Q에 지금 생산량과 딜리버리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규 공장 생산량도 가속되어서 펀더멘탈 회복에 좀 더 가속력을 붙이겠죠. 그러면 실적 성장이 회복이 될 것이고 투자는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요. PCE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0.3%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5월달 발표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핵심 PCE 물가지수는요, 더 낮아졌죠. 4월에도 낮아졌고 5월에도 낮아졌고 6월에 발표한 것도 낮아졌습니다. 자, 3개월 연속 낮아졌죠. 자, 핵심 PCE 물가지수는 연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PCE 물가지수, 즉 에너지 가격이 포함된 것은 지금 플랫하게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키는 뭘까요? 유가죠. 7월 1일 날 플러스로 올라간 게 바로 PCE 물가지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게 추세 상승은 아니니까요. PC 물가 지수가 조금 안정됐다라는 거, 그거는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WTI입니다. 유가죠. WTI는 여전히 이 박스권 내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은 조금 상승을 했어요. 2.5%로 상승해서 108달러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계속 추세가 상승 구간에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예, 여기서 3, 4개월 정도, 3에서 4개월 정도만 더 기간 조정을 준다면 이 유가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소 지금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꺾어진다면 인플레이션도 한풀 꺾이고, 그러면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거는 희망사항이고요. 한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가의 추세를 한번 지켜보시죠.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조 바이든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사우디와 이스라엘 갈까요? 바로 유가 때문이죠.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11월 8일 날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를 좀 할 거고요. 그 정치적 행보 중에서 지금 서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기름값,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래서 이 오펙에 어떤 압력을 가하든 협상을 하든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이 중간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룬다면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봄직 합니다. 다음은요, 아마존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될 시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이제 아마존의 현재 일봉 차트와 월봉 차트인데요. 아마존의 시점을 한번 위치를 한번 제가 봤더니요, 참 재밌습니다. 자, 2020년도 2019년도, 여기가 19년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자, 그때 고점을 이뤘던 그 위치가 바로 100달러예요. 물론 지금 이 100달러라는 것은요, 20대 1로 스탁 스플릿을 했죠. 그걸 반영한 주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달러 부근에 와 있는데 주안점은 여기입니다. 2020년도 고점을 돌파를 한 시점. 자, 그 시점에서 쭉 올라가서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지금 무너졌는데 다시 제자리로 와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이 흔히들 얘기하는 거품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품 구간이라고 가정해보면 거품 다 빠졌잖아요. 다시 그 위치로 원위치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는 월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그어볼게요.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돌파 이론을 따라서 여기는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맞아요. 그래서 시세를 이렇게 이뤘는데, 자, 그 다음에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이 박스권 돌파한 지점을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여기는 강력한 지지 라인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향후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회복을 준다라는 게 그 박스권 돌파 이론의 또 단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여기에요. 장기 이평선, 지금 상승 중에 있는 장기 이평선 요 구간에서 두 번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현재 월봉이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양봉은 아직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일봉에서 지금은 5일선도 하락 기울기에 있고요. 20일선도 하락 기울기에 있고 주가는 아직 그 아래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월봉의 양봉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의미 구간에는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의미 구간에 와 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AWS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아마존이요, AWS를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를 보면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국내에서는 KT와 그리고 네이버, 이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이 뭘 추진하고 있냐면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 클라우드 사업을 계속 집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AWS 이 사업부에 작년부터 계속, 그리고 올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투자한 것이 자,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를 마치면 내년에 이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의미성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 2019년도, 2020년도 그때 생성되었던, 돌파되었던 고점을 지금 그 지점까지 다 내려와 있다. 의미성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변화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돼요. 실적이 아주 좋아졌을 때는 투자 타이밍은, 진입 타이밍은 늦게 될 거고요. 주가의 바닥은 자,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들어와 있고 이제 실적 턴이, 안정성이 보일 때, 실적 터닝한 포인트가 보이는 시점, 그때는 주가가 바닥을 이루고 추세 상승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시점이, 바닥 신호 패턴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두 가지를 짚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 의미선을 과연 지켜주는지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마존은 정말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미국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올까? 요걸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경제 전문가 학자들은 계속 경기가 내년 초에,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 얘기도 맞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아주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부 다 안 좋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는데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얘기 먼저 할게요. 경기 선행지수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현재의 경기 동행지수보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이렇게 횡보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선행지수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선행지수가 확 꺾이게 될까봐 요거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번 달에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가 올랐어요.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하나 보입니다. 1개월밖에 안 됐지만서도요, 이게 주가라면은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 다시 상승, 이거는 주가의 매수 포인트예요. 매수 신호입니다. 근데 경기 선행지수도 비슷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횡보했다가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화 공급량, M2 통화 공급량인데요. 자, 이거는 결국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상승해서 돈이 많이 돌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뭐 급격하게 줄지는 않고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으니까 중립 정도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자, 근로자들이 얼마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상승하고 있다가 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또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얘 또 중립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수치상이. 그래서 중립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산업생산, 경제활동 참가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M2 통화량은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플랫하게 가니까 얘도 중립이지만 긍정에 가까운 중립입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안 좋은 경기 지표도 많지만 지금 긍정적인 요소만 끌고 오면은 얘네들도 괜찮다, 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나 경기 선행지수를 크게 보면요, 계속 10년 장기 슈퍼사이클을 이렇게 쭉 끌고 오다가 팬데믹 때문에 확 꺾였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횡보하다가 다시 딱 상승 턴한 게 보이시죠? 저는 이게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요.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때 무릎 부근에서만 사도 그 다음에 쭉 올라간 뒤에 어깨에서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하락의 피날레가 지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가가요 상승할 때는 자, 정말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해서 조정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이렇게 상승을 주다가 그때 막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확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피날레 여기서 불꽃놀이 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져요. 자,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요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반동 줬다가 또 쭉 하락하다가 급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피날레예요. 정말 공포스럽게 정말 세상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오고 나서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양면성이 다 있어요.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때가 있고요 미친듯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 피날레가 나와야지만 그 추세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의 약간의 어떤 생리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 지수 하락의 피날레는 안 나왔다고 봐져요. 그래서 혹자들은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락을 남았습니다. 약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의 한 번 더 하락 파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들 있어요. 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의 이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 하락의 피날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만약에 이게 나타난다면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서도요. 한번 요걸 짚어드릴게요. 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S&P 500 일봉 차트고요. 자, 요때 2020년도 급락하기 전에 꼭지점이에요. 이때가 S&P 500은 3,387포인트 정도 되네요. 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로금리 QE를 통해서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렸죠. 자, 이것이 다 거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거품이 시장에 이만큼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사이의 간격이 지금 현재 10%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11%인데요. 러프하게 10% 정도 잡을게요. 자, 그러면 시장이 아무리 이게 거품이었다 치더라도 거품이 싹 다 사라졌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과 이익이 하나도 증가가 없다라고 가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딱 이 지수까지 간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다 거품이었고 기업의 실적 향상은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해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남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피날레가 있을 수 있다면 꼭 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있을 수 있다라면 정말로 넥라인은 현재부터 마이너스 10%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요. 기업 실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상승했던 게 제로금리와 QE를 통해서 생긴 그런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이 플러스 다 되어 있어요. 기업 실적이 2019년도, 2020년도 초반보다 더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의 플러스 요인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만큼 빠진다면 주가가 기업 실적도 반영을 못하는 저평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PER 기준으로 지금 현재가 S&P 500의 평균 PER은 17배인데 지금은 16.8배 정도 된대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적정 주가 이하로 내려와 있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기업 실적을 하나도 반영 못하는 더 많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싸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싸면은 뭐 해야 되죠? 매수해야 됩니다. 주가는 쌀 때 매수해야 되죠. 비쌀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쌀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이번 달에 한번 보실게요. 이번 달에 보시면은 월양이냐 월음이냐 그것을 제가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월봉 캔들은 분명히 하루밖에 거래가 안 됐지만 양봉이죠. 근데 이게 진짜 양봉이냐라는 것은 아니다고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일봉상에서 21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5일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캔들 하나가 지금 양봉을 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월봉이 양봉이 되려면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21선이 일단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5일선은 당연히 먼저 돌아서겠죠. 그리고 캔들이 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 모양새를 나타내면 당연히 월봉은 캔들이 양봉이겠죠. 이게 진짜 양봉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월간 단위 매매법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월간 단위 매매법에 따라서 양봉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단기로라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결론 짚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분면 장기 성장주 투자 부분은 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테슬라와 같은 이렇게 장기 성장 우량주들은 보유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면 트레이딩 부분은 하락 상품을 단기 매매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QID 또는 SQQQID 숏 ETF 가지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이, 즉 5일선과 21선이 하락할 때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 트레이딩 부면이 또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파생 상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수 선물 매도 혹은 지수 풋옵션 매수, 지수 콜옵션 매도,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4분면 배당주 투자는요, 배당주는 항상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만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4분면 즉 배당주 투자를 포트폴리오로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건 신경 안 쓰고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특히나 지금같이 좀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배당주가 좀 더 매력이 있죠. 배당주는 단기적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가야 되겠죠. 네. 오늘도 이제 긴 시간 제가 영상 촬영했는데요. 지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 지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기운 내시고, 지금 제가 쭉 희망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짚어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스탠스가 뭔지, 그리고 정말로 내 계좌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을 캐치해 나가시고 앞으로 다음 주도 잘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자 되는 그날까지 조합TV와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